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6조 원 초반에 그치며 시장의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환율, 3중고의 분기 영업이익이 5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모바일뱅크와 하반기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맞서 대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식품업체 풀무원이 두부와 달걀의 판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풀무원은 36개 두부 제품값을 평균 5.3%, 5개 달걀 제품값을 평균 3.9% 올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중국 증시 흐름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흔들리는 중국 증시 흐름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커지며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혁신 IT 가전제품의 집결지 세계 가전박람회인 CES 2016이 개막 이틀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한층 더 편안하게 해줄 사물인터넷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정환희 기자입니다. 장을 보러 갔는데 우유가 떨어졌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냉장고 안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그 안에 어떤 음식이 들어있는지 스마트폰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편리한 이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올해 CES에서 선보인 제품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큰 스크린을 통해 안에 어떤 음식이 들어있는지 볼 수 있고 또 필요한 음식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음식의 유통기한을 표시하거나 스마트폰에 가족 사진을 옮겨 보여주기도 합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면 냉장고 문이 유리처럼 변하면서 속을 훤히 보여주는 냉장고도 나왔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통해 SNS를 확인하거나 영화를 볼 수 있고 연결된 체중계에 올라서면 거울에서 체성분을 측정해줍니다. 중국의 가전업체 하이얼이 만든 스마트 미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CES를 찾은 코웨이는 사용자의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얼마만큼 물을 마셔야 좋은지를 알려주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줍니다. 침대 매트리스에도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 자는 동안 센서를 통해 심박수와 호흡수 등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맞춤형 수면 솔루션도 제공해줍니다. 올해 CES에서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가전들이 지난해보다 더 구체화됐습니다. Always exciting every year. 10 times better. It's just going to get better and better every year. And that's what Consumer Electronics Show is all about. 사물 인터넷은 이제 입고 매는 패션 분야로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옷에 달린 단추를 스마트폰에 대면 자동으로 나의 명함 정보가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됩니다. 삼성물산이 올해 CES에서 선보인 이 스마트 수트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을 현실화했습니다. 허리 치수와 활동량을 체크해주는 벨트와 태양 전지가 부착돼 태양광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가방도 눈에 띕니다. CES 개막 이틀차,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우리의 생활을 즐겁고 또 편하게 해주는 IT 그리고 사물 인터넷 제품들이 우리 삶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5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6조 1천억 원에 그쳤는데요. 6조 원대 중반을 예상했던 증권업계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매출 53조 원, 영업이익 6조 1천억 원의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1%, 전분기 대비 2.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깜짝 호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보다 17.46% 줄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연매출은 매출 200조 3,400억 원으로 4년 연속 매출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실제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기대에 못 미친 것은 환율 효과가 약해지면서 지난해 3분기 호실적을 이끌었던 부품 부문이 다소 주춤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수요 부진과 삼성전자의 가격 안정 정책에 따른 D램과 낸드 출하량 조정이 타격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부분하고 디스플레이 패널 부분이 시장 전망치에 가장 못 미쳤던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도체 부분은 한 2.85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디스플레이 패널 부분도 기존 추정치가 5천억 이상이었는데요. 디스플레이 패널 부분이 3천억 가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스마트폰 사업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스마트폰 출하량이 정체된 상황에 재고 처리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업이 포함된 IT, 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은 2조 원 안팎에 그쳤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는 지난해 가장 낮은 분기 성적을 냈던 3분기 2조 4천억 원보다도 낮은 실적입니다. 반면 소비자 가전 부문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영향과 TV 수익성 향상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실적 효자 사업들의 부진을 CE 부문이 일부 만회한 셈입니다. CE 부분의 4분기 영업이익은 7천억 원 안팎으로 3분기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올 1분기에도 삼성전자의 이런 실적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액정 표시 장치 사업도 업계 불황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증가한 탓에 올 상반기 가격 하락 압력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모바일뱅크, 올해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등 중금리 대출 시장을 겨냥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중금리 대출 시장 홈팀인 대형 저축은행들이 기존에 없던 중금리 상품을 연이어 선보이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고객 지키기 김성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21일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중저금리 대출 상품 사이다를 출시했습니다. 사이다는 신용등급 1에서 6등급 고객들에게 6에서 13%대의 낮은 금리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출시 후 10영업일 만에 누적 대출 실적 48억 원을 돌파하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의 모바일 중금리 대출 상품의 같은 기간 실적인 13억 6천만 원의 3배가 넘습니다. JT친해저축은행도 지난달 연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인 원더풀 와우론을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20%를 넘었던 신용대출 금리를 연 12에서 19.9%로 확 낮췄고 대출 한도는 기존의 5천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9월 웰컴저축은행은 13에서 19% 사이의 온라인 중금리 대출 상품인 척척대출을 출시했습니다. 향후 금리를 더 낮추고 모바일 기반 대출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배구단과 연동한 OK 스파이크 적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OK저축은행도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형저축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선보이는 것은 시중은행들이 운영하는 모바일뱅크와 하반기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맞서 중금리 대출 고객의 이탈을 막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중금리 시장을 좀 상품을 내놔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전에 중금리 시장을 좀 선점하려는 목표로 지난달 새로 부임한 이순우 저축은행 중앙회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중금리 대출을 저축은행 업계의 고유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라는 거대한 두 파도에 맞서 저축은행 업계가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고객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식품업체 풀무원이 두부와 달걀 판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풀무원은 36개 두부 제품값을 평균 5.3%, 5개 달걀 제품값을 평균 3.9% 올렸습니다. 제조 원가와 원자재 가격 인상분 등이 반영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가격 인상은 7일자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의 소비자가에 반영됐습니다. 풀무원이 소비자 사전 공지 없이 조용히 가격을 올리면서 앞으로 두부 가격 등이 연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두부 시장 업계 2위인 CJ제일제당 측은 제조 원가가 올라 인상 요인은 있지만 아직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고, 종갓집 브랜드로 두부를 판매하는 대상 측도 가격 인상에 대한 검토는 진행 중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결정된 곳은 없다며 가격 인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서민 품목인 소주값이 오른 상황에서 식품값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며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국내 파생 상품인 주가연계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이 각각 주요 기초자산으로 삼은 중국 증시와 국제유가가 최근 폭락한 탓에 파생 상품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발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작년 말 9,661.03으로 거래를 마친 후 새해 들어 4거래일 만에 8,753.97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홍콩 항생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녹인베리아 평균 가격은 7,000 초반대로 홍콩 항생지수가 7,000선까지 떨어진다면 10조 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 등 실물자산을 주요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국내 원유 DLS가 주로 기초자산으로 하는 브렌트유와 WTI 가격도 최근 배럴당 32달러대로 추락했고 두바이유 가격 역시 배럴당 27.2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공모형 원유 DLS의 발행액은 모두 8,979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원유 DLS 발행 잔액의 80%가 넘는 수준입니다. 연초부터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자 대기성 투자 자금이 머니마켓 펀드와 MMF 안전자산인 채권형 펀드에 몰리고 있습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MMF는 지난 4일 1조 474억 원, 5일 2조 2046억 원, 6일 3조 4331억 원 등으로 순유입돼 설정액이 작년 말 93조 4063억 원에서 100조 91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순자산도 같은 기간 94조 726억 원에서 100조 818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채권형 펀드 역시 지난 5일에서 6일 이틀 새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한 국내 채권형 펀드에 각각 5,181억 원과 4,073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소액으로도 크라우드 펀딩 업체를 통해 셰어하우스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셰어하우스는 주방과 거실, 욕실 등의 공간을 함께 쓰고 침실은 따로 쓰는 공동주택으로 최근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셰어하우스처럼 공익 목적을 띠는 부동산 사업에 증권형 크라우딩 펀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딩 펀딩은 창업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창업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 중소기업은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 최대 7억 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예산이라면 서울 수도권에서도 소형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13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상하이 지수가 오르면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면 따라 내리고 중국 증시에 따라 한국 증시가 춤을 춘 하루였습니다. 차이나 리스크 탓에 코스피가 1700선까지 밀릴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중국 증시 등락에 따라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78% 내린 1889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1900선이 깨진 것은 4개월 만이었습니다. 오전장에 1883까지 추락하며 1880선까지 위협했지만 중국 증시가 2%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자 코스피는 1910선대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증시가 10여 분 뒤 1% 하락세로 돌아서자 코스피도 다시 내렸습니다. 그 후 중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자 코스피도 다시 따라올라 0.7% 오른 191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을 이끈 것은 기관이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에 나선 반면 기관은 2062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를 강하게 받쳤습니다. 어제 열린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관 투자자 역할 강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대로 기관은 증시 지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우증권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기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연쇄 부도와 함께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심화된다면 코스피가 1700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대신증권도 박스권 하단을 1700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한계 기업들 부도가 나면서 연쇄 부도 사태가 이어진다 그러면 글로벌 금융시장도 당연히 경색이 될 거고요. 이와는 달리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 급락 가능성이 작다며 코스피가 1850에서 1900선에서 바닥을 다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인터넷은행 출범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카카오와 KT 등 비금융 업종들의 은행업 진출이 활발한데요. 올해부터는 반대로 은행이 IT 기업들의 전유물로 생각되던 모바일 메신저를 출시하며 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이 최근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입니다. 채팅은 기본이고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기존 모바일 메신저에도 없는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됐습니다.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보낼 때 채팅창에 폭탄 모양의 버튼을 누르고 전송하면 정해진 시간 이후에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오타나 잘못된 메시지 전송으로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길 경우 상대방이 읽기 전에 메시지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진 대신 동영상으로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위비톡은 은행에서 IT를 활용해 SNS에 나선 첫 사례로 메신저 기능 외에도 유통과 결제, 상담 등이 결합돼 미리 보는 인터넷 은행에 가깝습니다. 카카오톡의 카카오뱅크 사례처럼 기술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금융기업 또한 기술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금융 특화된 메신저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은행권의 핀테크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은행의 IT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은행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 사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선보인 모바일은행 위비뱅크는 예금과 대출, 환전 등 금융 서비스에 게임과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를 더했습니다. 또 위비페이는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송금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의 장점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우리은행은 향후 쇼핑몰 등 서비스를 추가해 위비 브랜드를 통합 핀테크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메신저 기능 안정화 및 고객 확보에 집중을 하고 향후에 금융상품 판매 및 쇼핑몰,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인터넷 은행을 계기로 금융업에 진출하게 된 IT 기업과 IT 노하우를 흡수하게 된 은행권. 핀테크 열풍이 서로 만난 적 없던 양업 간의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맏형격인 현대자동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39%로 41.3%였던 2년 전에 비해 2.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주고 40%대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온 현대차로선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현대차는 2000년대 들어와 2004년 49.3%, 2009년 48.4%와 같은 점유율로 국내 자동차 시장을 독식해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시장 점유율 하락은 메르세데스 벤츠, BMW와 같은 독일 수입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 급속히 파고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르노, 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에서 생산돼 수입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차량을 대거 팔고 있는 것도 점유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국내에서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난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메르스 진단을 받은 환자 8명에게서 채취한 객담 등의 검체를 이용해 메르스 바이러스의 표면에 단백질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변이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이가 있다는 건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감염력과 치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로 낙타의 호흡기 세포에 감염되다 중동에서 사람에게 감염되기 시작한 메르스 바이러스는 한국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폭발적인 감염력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유전자 변이가 지금까지 전혀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감염력과 치사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가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오늘 부영과 태평로 본관 사업을 5천억 원대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자녀용돈이 늘어난 덕에 65세 이상 노인 부부의 월 소득이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집값이 내수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작년의 절반 수준인 1.2에서 2%가량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면서 내 집을 내 손으로 직접 꾸미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선 저렴하게 집을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백화점에선 셀프 인테리어 관련 상품전을 펼치는 등 이러한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 전 전문적인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마이너스 옵션과 손쉽게 집을 꾸밀 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집안의 소품을 직접 설치하는 셀프 인테리어를 비롯해 새 아파트 계약 시 일부 옵션을 빼고 인테리어 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마이너스 옵션 계약입니다. 마이너스 옵션은 새 아파트 계약 시 도배와 바닥, 욕실, 전기장치 등을 빼고 기초적인 미장, 단열, 방수 등만 갖추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자는 입주 시 원하는 인테리어로 집을 꾸밀 수 있고 분양가보다 싸게 입주도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옵션을 하면 25평형 기준으로 분양가보다 2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아파트 인테리어 시공과 비교해 철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설치 비용만으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3.3제곱미터당 100만 원 정도면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매도할 경우를 대비해 과도한 내부 시공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너무 튀는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레드색이나 블루색 같은 경우를 과하게 하지 않으시면 뭐 나중에 나가시거나 뭐 이런 데는 전혀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 셀프 인테리어는 집주인이 소품을 구입해 조명을 설치하고 도배 등을 직접 하는 것을 말합니다. 셀프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품들의 매출도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 따르면 작년 문손잡이와 조명, 벽지 등의 인테리어 제품 7종의 매출이 모두 지난해보다 20% 이상씩 늘었습니다. 특히 문손잡이는 전년보다 82%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벽지, 페인트 등 DIY 관련 제품의 매출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블로그 등에는 직접 작업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사진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관련 소품을 판매하는 중소업체들도 수십 곳에 이르고 LG아웃시스와 한화LNC 등 건자재 업체들도 전문 시공자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인테리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르는 곳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관련 제품과 전문 업체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제품들을 꼼꼼히 비교하고 자신의 집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재영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추웠는데요. 내일은 이번 추위의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보시다시피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충청 이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외에 전국은 맑은 하늘에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는데요. 오늘 서울이 영하 6.9도 보였는데 내일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겠고요. 춘천은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영도 안팎에 머물렀던 남부지방도 광주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의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여기에 찬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 추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기가 내려오면은 서해상으로 온도차에 의해 눈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 때문에 현재도 충청 이남 서해안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 이 눈은 내일 아침까지 내리겠고요. 흩날리는 정도로 양은 많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맑은 하늘의 중북부 지역으로는 한파주의보가, 경기 남부와 강원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계속해서 강할 것으로 보여서 특히나 산간지방은 무엇보다 산불 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맑은 가운데 충청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고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해 불조심하셔야겠고요. 속초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울진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 서해안의 눈은 아침에 그치겠고 광주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대구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에선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이른 새벽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추위는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생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